용칼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아침 신문, 조간신문 훑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일보,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관제 동원 집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예,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역위원회 보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 한 400명 동원하라고.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인 사람,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반드시 150명은 동원하라, 이런 공문을 보낸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관제 동원 집회는 바로 그런 게 관제 동원 집회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되지도 않을 근거를 갖다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조간신문 훑어보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바디로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이, 드디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개월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말린 어깨,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 효과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지죠.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디로직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휴, 민망해라.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 무슨 그림이냐?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 일면 사진이 이거예요. 이 일면 사진은 왜 실었을까?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담은 사진일까요, 여러분? 기사를 보면 말이죠. 일면 사진으로 나왔는데 딱 정중앙에 이제 자리 잡은 사진인데, 헤드라인은 북한 특정 품목 한시적 제재 완화 거부. 네, 이런 워싱턴 특파원발 보도입니다. 그 밑에는 검찰이 정경심을 수사하는 건지 정경심이 검찰을 탐문하는 것인지, 이런 기사가 달려 있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왜 실렸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다루면서 홍콩 관련한 기사를 탑뉴스로 다룬다든지 이러면은 그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폭력 집회 사진, 이걸 일면에 실었다 하면 어떤 시위대의 사진과 혹시 오인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요, 홍콩 시위대가 중국의 은행과 점포를 공격한 사진입니다. 글씨는 잘 보이잖아요. 사진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의 그 의도 속에는 서초동 집회가 이렇게 폭력 집회였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요. 전혀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런 뭐 폭력,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막 그 집회 시위대를 비집고 다니면서 박근혜 석방 그리고 조국 구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욕하고 시비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민도 거기에 말하자면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조금 화가 나니까 뭐라고 좀 언성을 높였던 모양이죠. 막 싸움을 붙이더라고. 그때 이제 주변 시민들이 그러지 말라고 바로 저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말리지 말라고. 뭐 그러면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폭력의 피읍도 없었던 지난 서초동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 사진에 실었단 말이죠.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서초동 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폭력은 광화문 집회 때 발발했습니다. 청와대로 진격한다면서 경찰에게 마구 곤봉인가요? 그걸로 휘두르고 말이죠. 사다리를 펼쳐서 그걸 넘어가려고 사다리를 막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다리를 또 경찰한테 건네줬습니다. 다 놓쳤어요. 예, 그런 참 우스운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요. 이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를 노골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 사진을 딱 일면에 배열함으로써 서초동 집회가 뭐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런 폭도들이 서울 도심을 이렇게 파괴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기사 잘 안 읽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기사 잘 안 읽어요. 사진만 봅니다. 제목만 봐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살 길은 제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 물론 기사도 말도 안 됩니다. 기사까지는 잘 읽지 않고 사진하고 이제 기사 제목만 보니까 사진만 딱 보셨을 때 이거 서초동일까요? 홍콩일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 사진은 홍콩 맞습니다. 서초동에서는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어요. 예. 이 사진을 일면에 실은 조선일보를 오늘 시작부터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야 기사 봐라 그 홍콩이라고 나와 있잖니. 예, 물론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진이 일면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론 홍콩의 사태가 또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촛불 집회의 그 무게와 서초동 촛불 집회의 무게와 홍콩의 이런 시위대, 그 시위대 이런 폭력성을 부각하는 사진하고 어떤 것이 더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인가요? 우리 이시안 여기가 좌파 사회주의 방송이에요. 야 이거 얼마 받고 하니 이거? 야 좀 알려줘봐. 얼마 받고 왔는지. 하여튼 뭐 오늘 내일 25만 넘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오늘 내일 25만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제 드디어 김용민 TV가 나름대로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가세 포함해서 660원이라고 알바비가 너무 싸다. 예.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사진 함께 봤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좀 보실까요? 예. 성녀라 사퇴 꿀꿀꿀 아이들에게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친문. 그 어린이 11명이 유명 동요를 개사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이걸 부르고 있는데 뭐 모조리 없애자 조중동 망해라 주권방송이 가사 바꾼 영상을 올렸는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까지 이용한다는 비판. 그 비판을 누가 했느냐? 나경원 씨가 했어요. 지구 저 건너편 소년병을 동원하는 극단주의 세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조국 감싸기에 아이들마저 도구화하는 발상에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친문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온라인에 유포했는데 근데 말이죠 제가 우선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권방송이라는 곳이 친문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권방송은 알죠. 이분들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의 그 기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문재인 뭐 팬클럽이라든지 뭐 혹은 운동단체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진보적이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통일 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주권 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를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야, 조선일보, 니네 친박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니? 박근혜 탄핵에 너희들도 동조했잖아, 사실은. 어? 너희들 친박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 맞아. 주권방송 친문이라고 하면 주권방송이 기분 나빠요. 어? 주권방송은 뭐랄까, 예전에 통합진보당하고 좀 더 가까운 쪽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친문이겠네. 어? 다 친문이야. 그렇잖아. 지금 뭐, 어? 너희들하고 사이 나쁘면 다 친문이네. 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 예, 이래서 또 친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친문이라고 좀 몰아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필요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그런 주장, 되지도 않을 그 진영 프레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 아닙니까? 그 친일 신문이라고 하면 되겠네. 예, 말도 안 되는 진영 프레임을 가동시킨 친일 신문,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요? 웃기고 자빠졌어. 응? 그 주권방송 계열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 쪽하고 가깝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까지 그럼 친문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친문이 맞다면. 응? 자, 그리고 말이죠. 조선일보가 이걸 또 사진에 실었어요. 이면에 실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은 저 집회에 오신 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바리게이트 친 그 앞에, 요 앞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 쪽이고, 그 넘어서 저 노란 물결이 있는 저곳은 말하자면은 탄핵이 아니라 그 검찰개혁 촛불 집회 쪽입니다. 나중에 그 뒤까지 다 쓸었지. 예. 자, 보십시오.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우측 지도 한번 보세요. 저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저 대열의 전부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대열 중에 저 빨간색이 이 전부예요. 뒤로 갈수록 이 사진 뒤로는 듬성듬성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서부터 교대 삼거리까지 저기까지가 다 노란 물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반포대로 뿐입니까? 서초대로도 해가지고 십자가 크로스 형태를 띄었는데, 근데 사진을 보면은 한 5분의 2는 우리 공화당 같고, 나머지 5분의 3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 진영 같습니다. 자, 이래요. 이 조선일보가 이딴 식으로 이제 이미지 조작하죠. 예, 사진 조작하죠. 가보신 분들은, 또 현장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저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왜곡하려 하는지 그 의도까지 다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쪽은 좀 듬성듬성한데 저쪽은 빼곡했어요. 여러분, 저 압사될 뻔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검찰개혁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 한 3시간 전부터 꽉 찼어요. 한 1시간 반 남겨놓고는 와, 인파 그냥 몰려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쉴 지경이었어요. 뭐 밀리고 거의 깔릴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최신 정보 대부하러 나오신 우리 벙커원 교우분들께 빨리 책상 접고 나가자, 큰일 난다 이거 해가지고 간신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빼곡했고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지난 토요일 생각하면은 죽을 뻔했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조선일보의 이런 상징 조작, 그리고 이미지 조작, 그리고 사실 조작,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하고 같이 민주주의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당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라고 했지만 비슷한 정황은 조국 집회에서도 포착됐다. 보십시오. 지난 10월 3일 집회가 동원된 집회라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비슷한 정황은 조국 집회에서도 포착됐다. 니네나 우리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진영에서 뭔 잘못을 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지금 우리 보고 동원 집회라고 하는데, 야, 너희야말로 동원 집회야.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 지역위원회가 소셜미디어에 10월 5일 집회에 함께합시다. 성인은 35,000원, 고등학생은 무료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 그럴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지역위원회. 아이고, 어딨어 이게? 찾아보기도 쉽지 않네.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설령 그런 게 올라왔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올라왔다고 쳐요. 근데 말이죠. 그게 민주당이 주최한 겁니까? 그거 한번 좀 규명해 줘야지. 경남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조국 집회 참가 모집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다. 아니, 민주당 당원이면서 이렇게 시민운동 펼치는 분들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따로 민주당 출신, 따로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의 정체성을 띠고 죽는 날까지 민주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시민 사회 운동하면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 포스터를 만들든지, 혹은 뭐 지역에 우리 당원들이 많이 또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내해 주는 정도의 글을 하나 올렸다고. 이게 동원 집회라고? 이게 동원 집회의 근거의 전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이것들 봐라. 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말이야, 공문을 만들어서 각 지역위원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 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것이 아닌 비례대표로서 이제 다음에 거기에 공천받아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한테 많게는 400명, 적게는 150명씩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올라와라. 그리고 출발할 때 사진 찍고, 중간에 사진 찍고, 갈 때도 사진 찍고, 그래서 이탈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고하라. 이게 동원이지. 뭐 소셜미디어, SNS에 뭐 하나 떨렁 올려놨다고 그게 동원 집회야? 보세요.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에게 참가 인원 많아 보이게 뒤에서부터 채워 앉으라라고 거듭 주문했는데, 야, 그러면 니네들처럼 뭐 예전에 그 태극기 집회할 때는요,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양팔로 이렇게 들어라. 그러면 그 흰 옷에다가 양팔을 들면은 사람 많아 보인다. 그렇잖아요. 이 양팔까지 들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겹치면은 한 서너 명쯤 더 불어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인원수 많아 보이게 하는 거지. 차곡차곡 앉았고요. 우리 조선일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집회 주최 측이 주문하긴 했어도 나중에는 꽉 차가지고 들어 앉을 데가 없을 정도였어.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것이 마치 참가 인원이 많아 보이게 뒤에서부터 채워 앉으라라고 집회 주최 측이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바로 사실 왜곡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흔하게 쓰는 사실 왜곡인 것이죠. 그리고 스피커에서 300만 국민이 모였다? 이런 주장이 흘러나왔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주최 측은 이번에 몇 명 모였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한 명이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것이 그게 그 주최 측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까? 이것들을 봐봐. 아주 그냥 진짜 박약한 근거를 갖고 동원됐다느니 그리고 참가자 수가 많아 보이게 조작했다느니 뭐 300만이 모였다는 둥 부풀렸다느니 이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촘촘히 앉았습니다. 집회 주최 측의 공식 입장은 몇 명 모였다. 이거 밝히지 않기로 했답니다. 또 무슨 300만 아니 그런 얘기를 집회 주최 측의 공식 입장이 이미 나온 뒤에요. 그렇다면 공식 입장을 받았어야지. 공식 입장도 얘기하고 누군가가 300만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인용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조선일보의 이런 유치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팩트 왜곡으로 그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이런 식의 그 토요일 집회에 대한 폄훼, 여러분 이런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이에요. 이런 신문이 내년에 100년을 맞습니다.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이 신문이 100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제가 전쟁 치러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물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종이 많이 쓰는 신문 문 닫아라 했을 때 문 닫은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항일 논조를 펴다가 신문이 폐간된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선인이 운영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좀 성가심은 있겠지. 그래서 아예 차제 다 통제할 목적으로 종이를 빌미로 해서 폐간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폐간한다고 또 그렇게 또 폐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저 복간할 때 방응모 씨가 부끄럽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복간하면서. 자, 친일 신문이고 일제 잔재 신문이고 지금 또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신문의 사실 왜곡 오늘 한번 제대로 이 조간신문 훑어보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10월 6일자로 이제 창간기념일을 맞았는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었어요. 예. 이제 조금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져가지고. 예. 자, 이 조사는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한 대상이 1000명이군요. 임의 전화 걸기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ARS가 아니라 이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형태의 조사였는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21.9%였습니다. 어이구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이거 어디가 조사했나? 조사 주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딴 거 보겠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총선 때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43.7%였습니다. 43.7%.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36.7%로 나왔습니다. 전체 조사기 때문에 개별 지역구 250개가 넘는 또 비례대표 투표도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갈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뭐 여당이 43.7%의 의석을 가진다. 뭐 야당이 36.7%의 의석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대선이면 또 이게 좀 뭔가 근사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대선 후보로는 범여권은 1위
이낙연 국무총리 23.1. 그리고 다음이 이재명 지사 6.6.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6.1. 심상정 정의당 대표 4. 조국 법무부 장관 3.6. 그리고 김부겸 의원 3.3. 김경수 경남지사 0.9. 선호 인물 없음 43.5.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왜 집어넣죠? 유시민 이사장 집어넣은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왜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가나 여기? 아니 본인이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빼달라고 얘기했고 그게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넣은 건지 혹시 이저 조국 장관과 아, 지지층이 겹치니까 조국 장관만 넣어야 되는데 괜히 유시민 이사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둘의 그 지지를 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멀찍이 따돌린 이낙연. 이거 보면서 제가 참 놀랐는데, 아니, 언제 이재명 지사가 2등 된 거를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있었나요? 경향신문? 이재명 멀찍이 따돌린 게 그렇게 제목으로 뽑을 만한 사안입니까? 전에 그 조국 장관 조사가 나왔을 때 범여권 2위였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다음 3위였는데 그럴 때는 이재명을 따돌렸다 조국이 또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따돌리는 것만 누군가가 따돌렸을 때 이재명을 따돌렸을 때 그게 이슈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뭐 3등이나 2등 하면은 그게 뭐 별 이슈도 안 되고 말이죠. 예. 좀 이상해요. 왜 그런 식인지. 우리 애청자분들 의견 좀 살짝 보겠습니다. 의견도 좀 살짝 볼게요. 예. 보수 야권 후보 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많이 쫓아갔네. 8.9. 여러분 전 유승민 대표가 그 한계도 굉장히 많지만은 황교안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 중에 그래도 스크래치가 덜 난 보수 아니에요. 그죠? 안철수는 어렵고, 예. 오세훈은 더 어렵고, 홍준표 형님은 애저녁에 저 정도고, 손학규 나경원 뭐 더 설명할 거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보수 야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의 부상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대선 때 가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되기 때문에 유승민 씨는 뭐 대권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컨텐츠가 스크래치가 없다가 컨텐츠지만 파이팅이나 뭔가 자기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해보려 하는 투지나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 국면에 가면은 그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총선에서 유승민 신당이 꽤나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도 야도 실은 그 중간지대가 지금 생겼어요. 중간지대가. 그래서 안철수 씨가 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지세를 모아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면은 바른미래당이 아닌 제3정당이 부상할 가능성, 그 공간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요즘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선거 국면, 총선 국면에 다가갈수록 또 양강구도로 또 좁혀질 거예요. 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예. 다만 화재와 바람은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의 지역구 의원 그 판세를 한번 지역별로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 52.3 대 34.2. 내년 총선 내일이라면 현재 지역구 의원 다시 뽑나?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여당이 강세 아닙니까? 52.3이다. 그러면은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죠. 인천 경기 보겠습니다.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현재 지역구 의원 여당이 다수인데
여당 후보를 다시 뽑겠다는 비율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전, 충청 이쪽도 역시 여당의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48.5 대 34.9. 그래요. 이렇게 구도가 돼 있고 광주, 전라는 말할 것도 없는데, 자, 흥미로운 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내년에 현재 지역구의원 다시 뽑나? 안 뽑는다 44.1, 뽑는다 40.4. 자유한국당에게는 그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요. 예. 지금 서울부터 광주, 전라까지 잿빛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교체 여론이 더 높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교체를 해줄 것인가? 새로운 주자를 대구, 경북에 투입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요 44.1이 다 뭐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 그건 아니죠. 우리공화당을 찍겠다, 이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여기서 미소 지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침울할 사람들은 있죠. 바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부산, 울산, 영남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다시 뽑나 44.7, 그리고 안 뽑는다 39.1. 오차범위 아니네요. 오차범위 아니에요. 여기도 부산 지역은 5개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경남도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뽑는다 39.1, 뽑는다 44.7.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강원, 제주 같은 경우 뽑는다 58.7, 안 뽑는다 30.9. 그래요. 강원, 제주야 뭐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뽑는다 49.2, 안 뽑는다 36.2. 그 총선을 통해서 대반전을 노려야 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한두 석 차이로 자유한국당이 2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내일 총선이면 현재 지역구 의원 다시 뽑나 에서 다시 뽑는다 49.2 이렇게 나온 걸로 보니 현재 스코어 자유한국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권성동, 강원도 강릉이죠.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적폐라면서 줄인다던 국정원 특활비 2018년에는 4,630억인데 2020년엔 7,055억으로 늘어났다. 예,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국정원 특활비가 늘어났는지,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뭔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정부가 이 남북 화해 국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대외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크게 늘어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살펴보고자 해도 이게 특활비이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대단히 많지 않지만은, 조선일보 관점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니들 저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나름대로 몹쓸 짓 했을 때 특활비 줄이자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요? 야, 그러면 너 니네들도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 하듯이, 박근혜 하듯이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정원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조선일보는. 아니겠죠? 뭐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얼마 전 보십시오. 국정원 프락치, 문재인 정부 때 활동했던 프락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뒷조사를 했다는 이 프락치. 이 프락치가 국정원 돈 받고 프락치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생겼겠어요? 특활비에서 생겼겠지, 틀림없이. 그래서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가 이런 나쁜 놈들, 문재인 정부와 무관한 구태, 적폐 국정원 세력들이 가동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이 프락치한테 무슨 돈을 줬겠냐 이거예요. 그 저기 국정원 적폐 세력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모아가지고 그 프락치한테 공작비를 줬겠어요? 억 단위로 줬다고 하던데. 아, 이거 조원진이가 알아낸 거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930억이던 국정원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4,630억으로 한 차례 삭감됐지만 2019년 5,545억으로 크게 늘더니 2020년도 예산에서는 7,055억으로 증액됐는데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예. 국정원 개혁을 굉장히 중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이 국정원 특활비가 왜 늘어났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선일보 기사지만 하여튼 일면에 실려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미 7개월 만에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합의 없이 끝났어요. 자, 북한은 결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은 종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돌렸고 미국은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북한과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조선일보 보도를 뭐 전혀 믿을 수는 없지만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제재 완화를 하는 그런 방안을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일보 보도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믿습니까? 못 믿죠. 못 믿죠. 하여튼 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거래요. 그게 정말 미국이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추가로 내서 저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조미 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면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다 이렇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정말 올해 말 이후로는 북한이 이거 뭐 트럼프로는 희망이 없구나, 기대를 접고 자기 노선을 걷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회담이 또 있겠는가? 이번 회담을 지원한 스웨덴 정부는 두 주 안에 북미 실무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 수락을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두 주 후 추가 협상에 대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두 주 뒤 추가 협상은 전혀 무근거한 말이다. 미국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거는 뭐 그런 회담을 열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말이다,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부가 아닙니다. 북한의 그 발언은 좀 한 번, 두 번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측 김명길 수석 대표는 이번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도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 미국 쪽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해석을 내놨네요. 북한의 계산된 행동이다. 4주 이내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4주 이내로 다시 만날 것이다.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실무 협상에서 타결을 봐서 양측 정상이 사인하는 뭐 그런 그림은 이제 그려지지 않고요. 역시 또 트럼프가 한 방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합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화의 결말을 맺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협상의 그 성과 결실은 트럼프가 온전히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남한 정부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중재한다고 서로 두 정상의 손을 끌어대서 서로 악수시킨다든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 국내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을 끌어와서 화해시켰다, 타협시켰다. 근데 그거에 응할 트럼프입니까?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길을 세워줘서 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해서라도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문 대통령은. 자, 그래요. 7개월 만에 실무 협상이 결렬됐지만 아직은 이 결렬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한다든지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세월호 2000일이 됐습니다. 2000일.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을 살해한 사람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 명뿐, 해경 1, 2, 3 정당 그 사람뿐이에요. 검찰은 즉각 전면 재수사에 나서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검찰총장한테만 지휘해야 되는데 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청와대 심기를 여과 없이 전달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전직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것이다. 세월호 가족위원회가 이렇게 밝혔어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어요. 지난 3월 29일에 가족협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5월 27일 청와대가 2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지켜보자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 거예요. 사회적 참사 특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일하는 거 이거 결과도 받지 않고 그냥 검찰 수사단을 동원하면은 이건 순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청원 내용은 2기 특조위가 청원 내용은 2기 특조위가 활동하긴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2기 특조위를 지켜보자는 답은 국민청원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많이 좀 비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4.16 연구소의 박 소장님, 이분이 누구신가? 워낙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분 조남을 소개하지 못했네요. 예. 이희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16 연대 공동대표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박래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책임자 몇 명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부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월호 2000일 여전히 묻힌 진실, 진상규명은 언제쯤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거 지금부터 제대로 털지 못하면은 공소시효 다 끝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수사권, 기소권 없는 이런 특조위 활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세상이 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낙담을 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기대해 봅니다.